한국은행이랑 통계청 최근 자료 보셨어요?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막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뜻이잖아요. 숫자만 보면. 네, 겉보기에는 참 예쁜 숫자죠.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들 해석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정작 우리 경제에 허리 역자를 해야 하는 20대, 30대 청년들 있잖아요. 무려 76만 명이 구직 시장에서 말 그대로 그냥 증발을 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통계에서 싹 사라진 거죠. 지금 이 심층 분석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뉴스에서 매일 말하는 그 경기 회복이라는 단어랑 당장 점심에 칼국수 한 그릇 10,000원 내고 먹어야 하는 체감 현실 사회에서 약간 묘한 위화감 같은 거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위화감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짚어볼 자료들이 KDI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같은 국가 공식기관들 데이터거든요. 네, 다 믿을 만한 공식 자료들이죠. 그쵸? 근데 정부나 이런 기관들은 시장에 패닉이 오는 걸 막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가장 낙관적이고 밝은 숫자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느 정권이든 거시경제를 다루는 생리 같은 겁니다. 아, 일부러 속인다기보다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를 비판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화려한 숫자들이 가리고 있는 메커니즘을 해독해내는 거죠. 네, 그래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지갑이랑 자산을 진짜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반쪽짜리 진실만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 보니까 우리 경제 상황을 아주 엑스레이처럼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비유들이 많더라고요. 경제 용어 하나도 몰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시 현상부터 볼까요? 수출 역대 최대라는 타이틀인데요. 아, 그 부분.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상황을 아주 뼈아프게 짚어냈죠.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전교 꼴찌만의 평균 점수 비유입니다. 네, 그 비유 보고 저 진짜 무릎을 탁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반 평균 점수가 확 올랐다고 쳐보는 거죠. 네, 겉보기엔 반 전체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칭찬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실상을 뜯어보니까 평소에 전교 꼴찌를 다투던 반에서 딱 한 명의 학생이 전 과목 올백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 한 명이 평균을 완전히 그러니까 하드 캐리한 거죠. 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네요. 여기서 그 올백 맞은 학생이 자료에서 말하는 반도체 산업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수출 지표 평균을 확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 어쨌든 1등 학생 덕분에 학교 전체, 즉 국가 경제에 달러가 들어오는 건 팩트잖아요. 평균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만약에 그 1등 학생의 번 돈이 반 전체로 막 골고루 퍼지는 낙수 효과가 아직 살아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죠. 아, 돈이 밑으로 쫙쫙 내려가면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의 규모에 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 공장에 사람이 별로 안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가전, 자동차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성적은 지금 일제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죠. 세상에, 기초 체력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국가 경제 전체의 명운을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 하나에만 걸고 있다는 건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위험하죠.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불고 있는 AI 열풍, 거품이 살짝 꺼져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경제 전체가 수직 낙하해버리는 거네요. 방어막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한 구조인 거죠. 성장률 수치도 마찬가지로 착시가 심해요. 2024년에 2.0%에서 2026년에 1.9%로 전망되니까 사람들이 휴, 그래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은 면했네 하면서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뉴스에서도 선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만년 30점 맞던 학생이 간신히 50점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서울대 가는 우등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너무 바닥이었으니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요?
그게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약간 경제의 기초대사량이나 심장 박동수 같은 개념 맞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5%대를 넘나들던 이 심장 박동수가 지금은 무려 1%대 초반까지 뚝 떨어져서 내려앉았거든요. 와, 1%대요? 그 정도면 경제가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턱 차서 쓰러질 만큼 노쇠했다는 거네요. 그쵸. 심장이 천천히 뛰니까 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제대로 안 통하겠죠? 여기서 그 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시장의 일자리와 소득입니다. 아, 피가 안 통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경제 심장 박동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고용률은 어떻게 역대 최고를 찍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통계의 마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76만 명의 증발한 청년들 이야기랑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그 통계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전체 취업자 수 자체가 늘어난 건 팩트가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고용률 상승을 하드캐리한 건 대부분 세금으로 만들어진 60세 이상의 노인 단기 일자리들입니다. 아, 공원 환경 미화하시거나 스쿨존에서 교통 안내 깃발 드시는 그런 일자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삐딱하게 생각해 보자면 어쨌든 노년층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단기 일자리라도 얻어서 소득 올리는 거, 그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그걸 왜 경제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 분석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장성이거든요. 아, 경제 엔진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민들 세금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나 기술 혁신을 창출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쓰는 구조니까요. 맞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을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고품질 연료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민간 기업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팍팍 쌓고 월급 받아서 소비를 하는 그 사이클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경제의 핏줄인데 아까 청년층 고용률이 무려 21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국가 예산이라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버티고 있는 고용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와, 팩트가 진짜 아프네요. 그럼 아까 그 76만 명의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거예요? 실업률 통계에도 아예 안 잡힌다면서요? 그게 통계청의 실업률 계산 방식이 가진 맹점 때문입니다. 실업자로 분류가 되려면요,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아, 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끝없이 서류 탈락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하니까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해버린 청년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들을 이른바 쉬어씀 인구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아예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실업률 계산하는 분모에서 쏙 빠져버립니다. 헐, 구직을 포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계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네요? 네, 분모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겉보기에 실업률 수치는 오히려 더 낮고 예쁘게 포장되어 나오는 기막힌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일자리 상황이 이 정도면 물가라도 좀 팍팍 떨어져서 안정이 되어야 할 텐데 뉴스 보면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해서 안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트가 보면 애호박 하나에 막 3,000원, 4,000원씩 하고 4인 가구 식비로 한 달에 200만 원 우습게 깨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는 자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핵심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터진 수도관을 양동이로 막는 격이라는 표현인데요. 터진 수도관을 양동이로요? 네, 지금 물가가 2%대라고 하는 건 시장 결제가 자연스럽게 안정돼서 나온 결과물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목줄을 쥐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기요금 동결입니다. 전기요금이요? 당장 우리 집 관리비 안 오르는 건 솔직히 좋은데 그게 국가 물가 전체랑 그렇게까지 큰 상관이 있나요? 전기는요, 모든 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원가입니다. 제조업에서 공장기계 돌리죠. 식자재 창고 콜드체인 냉동고 돌리죠. 동네 식당 냉난방 빵빵하게 틀죠. 이 모든 비용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지가 안 쓰이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팔고 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 상승이라는 물이 터진 수도관에서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한국전력이라는 거대한 양동이가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와, 그 양동이 안에 고인 물이 제가 기사 찾아봤거든요. 그게 한국전력의 206조 원짜리 부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6조 원이요. 이거 한전이 이 부채 때문에 매일 내야 하는 하루 이자만 1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매일 120억 원을 허공에다 불태우고 있다는 건데 이 양동이가 무한정 물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넘칠 텐데. 바로 그게 진짜 시한폭탄인 거죠. 결국 한전도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전기 요금을 대폭 현실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제조 원가가 폭등하고 물류비가 뛰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물가가 도미노처럼 우리 시장을 덮치게 될 거예요. 물가를 잡은 게 아니라 물가 폭발할 날짜, 즉 만기일만 잠시 뒤로 꼼수 써서 밀어둔 거에 불과하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만기를 뒤로 밀었다. 진짜 이 표현이 지금 한국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같아요. 가계부채도 그렇고 요즘 난리인 부동산 PF 문제도 그렇고 국가 채무까지 전부 다 결국 빚으로 억지 성벽을 쌓아 올린 다음에 째깍째깍 폭탄 돌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면 위로 보이는 지표들은 어떻게든 연착륙하고 있다고 예쁘게 포장하고 있지만요.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가계부채 한번 볼까요? 네. 빚이 엄청나다곤 하던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비율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의 대출문을 그냥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장 전세금이나 생활비처럼 돈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문 닫히면 이자가 훨씬 비싼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심지어 카드론 같은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통계상으로 전체 부채의 총량 자체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부채의 질은 훨씬 갚기 힘든 악성으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골마 터지고 있는 거네요. 부동산 QF 문제도 메커니즘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떠들지만 실제 건설 현장이나 금융권 실무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PF 돌려막기요?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확 와닿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건설사가 아파트 지을 땅을 사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아주 높은 이자로 브릿지론이라는 단기 대출을 먼저 받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건물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할 때 제1금융권에서 이자가 싼 본 PF 대출이라는 걸로 크게 빌려서 예전에 비싼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갈아타기를 하는 거군요. 그쵸.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헐, 그럼 건설사는 당장 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파산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파산하면 돈 빌려준 금융권도 같이 무너지니까 건설사가 기존 제2금융권에 가서 이자 더 높게 쳐줄 테니까 제발 만기 좀 연장해줘 하면서 3개월, 6개월씩 계속 대출 기간만 늘리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빚을 갚아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갚을 날짜만 미루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네요. 진짜 좀비 기업들이 산소호흡기 달고 생명 연장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터지면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숨이 턱 막혔던 건 개인이나 기업의 빚이 아니었어요. 바로 국가 채무 부분이었거든요. 과거 정부들이 진짜 철칙처럼 여겼다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라는 마지노선, 이게 결국 무너졌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무너졌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어서면서 GDP 대비 51.6%를 기록할 예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를 보면요.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674조 원인데 올해 쓰겠다고 계획한 총 지출은 728조 원입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네요. 네, 무려 54조 원이나 적자를 보면서 그걸 다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국가가 빚을 크게 낼 때는 막 미래 먹거리 만들려고 R&D 투자를 빵빵하게 하거나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 구축해서 나중에 더 큰 돈을 벌어오기 위한 투자 명목이잖아요. 과거 우리가 막 8, 90년대 고도 성장기일 때는 그랬죠. 빚을 내서 공장 짓고 수출해서 갚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나랏빚의 상당 부분은요, 미래를 위한 든든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쓰는 건데요? 앞서 우리가 짚었던 세금으로 유지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 같은 복지 예산 팽창이나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는 것처럼 당장 구멍난 곳을 틀어막는 땜질용 운영비로 펑펑 쓰이고 있다는 게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아, 빚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나빠진 거네요. 예전엔 투자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생활비 대출 받아서 쓰는 격이잖아요. 그럼 이 청구서 나중에 누가 다 갚아요? 결국 우리 미래 세대, 지금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하는 몫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슴에 막 큰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실 거예요. 성장률은 착시 현상이고 일할 청년들은 증발하고 물가는 억지로 억눌려 있고 심지어 나라 살림까지 모든 걸 빚으로 막고 있다니. 네, 듣기만 해도 참 우울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의 진짜 목적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여러분을 떨게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화려한 숫자 이면의 반쪽짜리 진실을 이제 명확히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내 현금, 내 자산을 진짜로 지키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전문가님, 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 3가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거시적 침체기에는 마인드셋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핵심 지침은 딱 3단계입니다. 방어, 분산, 확장입니다. 방어, 분산, 확장. 좋네요. 첫 번째 전략인 방어부터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지금은 영끌에서 고수익을 쫓아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진 부채의 구조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튼튼한 비상현금을 확보할 때입니다. 현금 확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요즘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통장에 현금 그냥 들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녹아내려서 바보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평소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자를 얻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최소 6개월치의 생활비를 당전 내일이라도 뺄 수 있는 파킹 통장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단단히 묶어두셔야 합니다. 6개월치나 묶어두라고요? 이건 거시경제에 큰 쇼크가 왔을 때 버티기 위한 보험료를 내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을 하거나 대출금리가 미친 듯이 뛰었을 때 비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집이나 아끼던 우량 주식을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팔아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최악의 강제 처분 상황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현금입니다. 와, 엄청 현실적이네요. 부채 리모델링도 같은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은행 앱 켜보세요.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부터 확인하시고요. 만약 시장 이자가 1% 오르면 내 월 납입금이 얼마나 훅 뛰는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고금리로 받은 제2금융권 대출이 있으면요. 그건 무조건 1순위로 정리하셔야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같은 거 다 뒤져서라도 이자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놔야 합니다. 일단 새는 돈부터 막으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인 분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분산 투자가 좋은 건 다 아는데 솔직히 한국 사람들 자산 구조 보면 60에서 70%는 그냥 기승전 부동산에 빵 묶여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쏠림 현상이 경제위기 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산이 원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딱 하나의 바구니에 전부 담겨 있다면요.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때 진짜 꼼짝없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사가서 거래는 꽉 막히고 근데 은행에는 매달 원리금 따박따박 내야 하고 완전 족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자산을 분산하고 싶어도요. 전세보증금이나 집안채에 전 재산이 다 묶여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당장 막 수천만 원 빼서 해외 자산 사고 이럴 목돈 여력이 없잖아요. 꼭 거창하게 수천만 원 목돈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매월 월급에서 저축하는 여윳돈이나 아까 말씀드린 6개월치 방어용 비상금을 제외한 소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소액으로 어떤 걸 사면 될까요?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질 때 내 자산 전체의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들이요. 예를 들면 달러 예금을 조금씩 모으거나
미국 국채 ETF 아니면 금 ETF 같은 안전자산으로 일종의 쿠션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환율 올라서 차익 먹고 빠지는 그런 투기 목적이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릴 때 내 재산 전체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해요. 흔히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을 이제는 그냥 주식 종목 분산이 아니라 국내외 통화량 자산군의 관점에서 훨씬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소득 파이프라인의 확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부분이 제일 막막하고 두려워요. 기업들은 신규 채용 다 줄이고 있죠. 심지어 요즘은 막 AI가 화이트칼라 사무직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린다고 하니까 당장 내 밥줄 끊길까 봐 무섭거든요. 네, 그 공포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힐 때는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숨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걸 내 도구로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AI를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무기로요? 저 문과라서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요. 코딩을 배우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현재 본인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일상적인 AI 도구를 어떻게든 결합해보라는 겁니다. 기획안이나 보고서 쓸 때요? 그렇죠. 보고서 초안 작성, 방대한 데이터 분석, 엑셀 정리, 시장 조사, 이런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의 80%를 AI한테 턱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남는 그 귀중한 시간에 기획의 방향을 잡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오, 진짜 나만의 비서를 두는 거네요. 예전 방식대로 야근하면서 타자 치는 사람의 격차는요, 불과 1, 2년 안에 직장 내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질 겁니다. 와, 직장 안에서 나의 대체 불가능성을 스스로 확 높이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요즘 평생 직장 개념도 없는데 회사 하나에만 내 목숨줄을 다 걸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 시대잖아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 파이프라인의 확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일 월급 하나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업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취미, 혹은 방금 말씀드린 그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월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주니까 작고 독립적인 추가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라는 겁니다. 월급 외의 현금 흐름을 작게라도 만들어라. 네, 경기가 극도로 나빠져서 다니던 직장이 흔들리거나 임금이 동결되었을 때 이 작은 소득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의 멘탈과 일상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겁니다. 방어, 분산, 그리고 확장. 와, 오늘 내용 진짜 묵직하네요.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한전의 그 천문학적인 양동이 부채나 돌려막기 중인 PF 대출 문제, 그리고 1,400조 원을 넘긴 국가채무 같은 거대한 구조적인 위기들. 이거 솔직히 하루아침에 정부가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구조적 모순이 쌓인 거라 단기간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공포나 위화감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차가운 생존 계획이 자리 잡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낙관적인 발표에 취해서 방심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반대로 너무 어두운 현실만 보면서 덜덜 떨며 공황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아는 만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만큼 내 소중한 자산은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엑스레이 뷰로 첫 시작을 열었잖아요. 겉보기엔 화려하고 선명해 보였던 진단서 뒤에 숨겨진 그 탁하고 씁쓸한 진실을 마주한 지금. 이 딥다이브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대한민국의 이 잠재 성장률이 이대로 1%대 초반으로 영원히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AI가 지금 우리가 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거기다가 무려 1,400조 원이 넘는 그 묵직한 나랏빛 청구서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직업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성공을 이룬다는 것의 정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와,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제 지표 몇 개가 나빠지는 그런 흔한 불경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하고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는 이 삶의 룰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룰이 쓰이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할 새로운 룰을 차분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